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전쟁 시나리오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트럼프와 이란이 회담 여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가 급등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사모신용시장의 우려까지 불거진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강하게 의구심을 품은 하루였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사모신용시장의 우려감까지 더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하락, 나스닥은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0.84% 내렸고요. S&P 500도 0.37%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은 시장의 색깔이 좀 분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좀 강하게 내리다 보니까 나스닥의 낙폭이 깊었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M7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테슬라와 애플만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구글이 3% 넘게 급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게 강하게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섹터 쪽으로 좀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AI 에이전트 확산 우려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라클이 4% 넘게 빠졌고요. 팔란티어도 4%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섹터도 업종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소프트웨어의 안 좋은 흐름, 그리고 장비주 쪽으로는 오늘 좋은 흐름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한번 금융 섹터도 보시면요, 좀 혼조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사모신용 시장의 우려감으로 관련주들은 하락하는 모습 포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금이 기술주와 성장주 쪽에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그래도 흐름이 좀 괜찮았고요. 오늘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에너지 섹터에도 강하게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마켓 무버 이슈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도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흔들었던 것은 역시나 중동 리스크였는데요. 트럼프가 오늘 장중에 추가적으로 협상 관련한 발언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트럼프와 이란,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트럼프는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국영 매체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은 없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먼저 기존의 핵심 포인트는 이랬습니다. 트럼프가 전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제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던 것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한편 이란 측이 공영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회담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까지 계속되면서 시장은 이 중동 리스크 긴장감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약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서 유가의 급반등으로 다시 한번 이어졌고요. WTI와 브렌트유는 동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 쪽으로 부담감이 확대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고 마감할 때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를 좀 넘어서 트럼프가 이란과 관련해서 추가 발언을 내놨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란은 우리와 협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들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새 지도부가 석유와 가스와 관련해서 선물을 약속했고 이를 실제로 이행했다라고까지 했는데요. 시장은 일단 이를 통해서 안도감을 일부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장 후반에 상승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오늘 하락으로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즉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고유가 부담이 오늘 충돌하면서 장세는 혼조를 보였고요.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다라고 오늘의 첫 번째 마켓 무버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편 시장이 오늘 중동 이슈만 본 게 아니었는데요. 사모신용시장의 우려를 키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모신용시장 환매 제한 우려에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마켓 무버 이슈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앞서 시트맵에서 보셨던 이제 금융 섹터인데요. 전반적인 약세는 아니었지만 사모신용과 대체자산 운용사 중심으로는 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폴로 글로벌과 아레스 등 일부 사모신용 펀드가 환매를 제한하겠다고 나서서였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 KKR, 아폴로 등이 약세를 보였는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시장의 숨은 신용 리스크 우려를 부각시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 이야기가 금융시장 내부에 있는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재료가 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불안이 드러나는 요소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위험 선호 심리를 낮추는 데 일조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이 사모신용의 불안이 금융섹터 전체의 붕괴로 번진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자산 운용사와 신용 민감주 중심으로 선택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를 금융 전반의 악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숨은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는 이슈였다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정학 리스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모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투심 회복은 다소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경제지표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S&P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였습니다. 성장 둔화와 물가 부담을 확인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미국 3월에 S&P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이 서비스업 PMI부터 보시면요. 먼저 발표치가 51.1로 전월치 대비 소폭 내렸습니다. 제조업 PMI도 보시면 전월치가 51.6이었는데 발표치는 52.4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재확인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 제조업이 개선됐다는 부분보다는 서비스가 둔화된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된 이 PMI는 경기보다는 물가 걱정을 키우는 지표가 됐고요.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별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방금 히트맵에서 보셨다시피 이 소프트웨어주들이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2.68%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한 번 소프트웨어주들의 입지를 뒤흔드는 AI발 뉴스가 밤사이에 두 가지나 나왔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의 AWS가 업무 자동화를 위한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엔트로픽도 이 클로드에 굉장히 좀 놀라운 획기적인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내리면 클라우드가 혼자 PC를 움직여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인데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에 이 대체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졌던 하루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호재거리가 전해졌었던 아마존의 주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1.38%. 호재를 누를 만한 악재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바레인에 위치한 AWS 시설이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아서 마비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벌써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한 달 사이에 두 번째나 일어난 일이죠. 그만큼 이 클라우드 사업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아마존 급락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0.06%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나름 선방했습니다. 이 애플의 연례 행사죠. 엔비디아로 치면 GTC라고 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이 오는 6월 8일에 있을 WWDC 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대대적인 AI 개편안을 공개하겠다는 소식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구글의 제미나이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 시리를 선보이겠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나 시리도 AI 에이전트겠죠. 최근 들어서 빅테크의 주가를 가르는 대세는 역시 AI 에이전트고 이 에이전트에 대체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주들은 무사하기 힘들 것이다. 이게 현재 시장의 한 줄입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 M7 중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0.57% 큰 폭으로 나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베어드에서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하나를 내놨는데 앞으로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이 이 로보택시가 확대되고 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옵티머스의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테슬라에겐 있어서 전환기가 될 것이다. 굉장히 기대 어린 시각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고요. 이 구글과 엔비디아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구글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3.28% 급락했습니다. 이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인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이 계속해서 이 구글에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도 이 최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간부진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밀반입했다는 사건 전해드렸었죠.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이 엔비디아 AI 칩의 중국 수출을 중단할 것을 상무부 측에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쪽 수출 리스크가 부각된 엔비디아도 오늘 0.25%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고 했었죠. 또 다른 소프트웨어주 SAP도 거의 4% 이상 내렸는데요. 이 JP모건이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보다는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타까운 시각을 밝혔습니다. 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춰잡았고요. 서클이 굉장히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 이상 급락했는데 이 미국이 클래리티법이라고 하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문제는요, 이 클래리티법 초안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수익을 주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클의 핵심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었던 서클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대체적으로 이 코인 관련주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넷기어는 오늘 10% 이상 올라갔는데요. 이 개별적인 또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 이 넷기어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라우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에서 생산된 라우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수입 관련해서 허들을 높이고 있는 미국인데 덕분에 이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국제유가 굉장히 장중에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 5시 기준입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인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죠. 이 미국 국방부가 공수사단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까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좀 밝히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장 후반 들어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굉장히 유가가 갑자기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유가가 배럴당 8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 마감 직후에 미국과 이란이 한 달간 휴전을 바탕으로 이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합의안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현재 WTI가 큰 폭으로 1시간 사이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5시 기준인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500원 가까이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겠죠. 달러 강세와 이 국채금리 강세까지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역시나 1.8% 하락했고요. 금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4,400달러 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금을 매각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지면서 부담이 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이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르자마자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내리고 환율, 국채금리, 달러는 다시 한번 오르는 이 전형적인 이란 전쟁의 장세가 다시 한번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What's Know 5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밤사이 계속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느샌가 지금은 다시 한번 80달러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과연 장중 그리고 장 마감 직후에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타임라인 형식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최대 2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사우디가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 지속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이 중간에 미국의 외교적 접촉 시도가 알려지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오후 들어서 미국 국방부가 최정예 파리 공수사단 3,000명을 이 중동에 긴급 파병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전운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다가 이란 측도 비적대적 선박의 해협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시장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직후 이걸 반전시킬 만한 소식 한 가지가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한 달간 휴전을 바탕으로 15개 조항의 합의안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각 WTI는 배럴당 88달러 선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란 전쟁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매크로 지표까지 좀 삼키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체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3월 합성 PMI가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본격적인 이란 전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미국 경제 지표를 직격했습니다. 미국의 3월 합성 PMI 예비치가 51.4로 하락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는 오르고 수요는 둔화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판매 가격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 공급망 차질도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이도 뚜렷한데요. 서비스업은 크게 둔화된 반면 제조업은 재고 확보 수요로 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은 연 1% 수준으로 낮아지고 물가는 다시 한번 4%대로 오를 수 있다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와 서비스 둔화가 이어질 경우 경기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요 며칠간은 좀 잠잠하나 싶었었던 이 사모신용 관련 리스크 다시 한번 크게 밤사이에 불거졌습니다. 이 무디스는 KKR 사모대출 펀드의 신용 등급을 거의 정크 수준 투기로 강등했고요. 이어서 RS 매니지먼트와 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까지 연달아서 환매를 제한하는, 즉 돈을 돌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사모대출 펀드 FSKKR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등급은 BA1, 이른바 정크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 메달리아를 포함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 펀드가 미국 중견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사모대출 중심 구조라는 점인데요. 경기 둔화 국면에서 부실 위험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해당 펀드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30% 넘게 급락하면서 한도를 넘는 환매 요청, 이른바 이 고객들이 돈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밤사이 다른 대형 운용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RS 매니지먼트는 환매 요청이 11% 넘게 몰리자 인출을 5%로 제한했고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역시 이 환매 급증에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모신용 시장 전반에 돈이 묶이기 시작했다는 경고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주들이 급락했었죠. 이 빅테크주들 치고서도 굉장히 강한 급락세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아마존과 엔트로픽이요. 이 소프트웨어주들의 종말론을 야기할 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먼저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 클로드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선보인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AI가 이제는 PC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빠르게 잠식하는 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여기에 아마존 AWS 발 소식도 AI 대체 공포를 더욱 키웠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AWS는 최근 인력을 감축한 영업과 이 기술 지원 부서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사내용 AI 에이전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부터 영업 리드를 파헤치는 것까지 기존 직원들의 업무를 AI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랐는데요. 이 안드레센 호로비츠의 데이비드 조지 파트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네이티브 제품으로 매출을 10% 이상 끌어올리거나 영업이익률을 50%까지 대폭 높이지 못한다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주 이슈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이 테슬라가 자체 칩 개발을 선언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ARM까지 이 암홀딩스까지 자체 칩 판매를 선언했습니다. 이 SKT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반도체 설계도만 팔던 영국의 ARM, 창사 35년 만에 자체 칩 판매를 선언하면서 하드웨어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ARM은 현지 시간 24일 AI 데이터 센터용 ARM, AIG CPU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이 칩은 기존 인텔이나 AMD 제품 대비 렉당 2배 이상의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애플과 엔비디아 등의 설계 IP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데 주력해왔지만 이제는 직접 칩을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첫 공급처는 공동 개발에 참여한 메타로 정해졌고요. 오픈 AI와 한국의 SK텔레콤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기존 CPU 강자인 인텔, AMD와의 전면전 역시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장 마감 직후에도 계속해서 유가를 흔들 만한 소식들이 잇따라져 터져나오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 한국 증시 선물 같은 경우에는 1.8% 다시 한번 좀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가 관련 뉴스들 오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쟁 시나리오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유가 부담과 물가 우려에 따라서 좀 업종별로 흐름이 굉장히 갈리는 하루였는데 기술주와 성장주 쪽에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부분 집중해서 보셨어요? 저는 트럼프의 친구나 친지나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네. 힘들다고 예전부터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 많이 됐죠. 아주 수상한 움직임. 물론 CNN이라던가 뉴욕타임즈처럼 트럼프가 싫어하는 언론에서 보통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 한국인들도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다들. 왜냐하면 지금 그쵸?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지금 너무 특정 시점에. 그쵸? 이런 일수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의심일 수도 있는데 워낙에 보도되는 걸로 보거나 지금 움직임이 흐름이 너무 급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의도한 게 아니냐. 네. 물론 정말로 그 지구인들의 생명을 갖고 이런 걸 의도했다면 정말 이거는 매장당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트맵 통해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떤 섹터나 종목이 좀 눈여겨보실 만했나요? 소프트웨어 쪽이 좀 AI 에이전트 확산 우려에 크게 빠지더라고요. 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전장에서 크게 쓰이고 있고 지금 저는 이제 이 얘기까지 나오죠. 이제 터미네이터 전쟁이 머지않았다. 네네.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금 로봇이 2대가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권총이나 소총을 쏠 수가 있는데 네. 거기다가 명령을 사람이 할 때만 살상을 해라. 이렇게 프로그램화할 정도로 지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가 지배하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 저런 소프트웨어 기존의 구독형 서비스를 하는 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좀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지배적인 어떤 여론 때문에 주가에서도 흐름이 좋지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존에 세팅됐던 그런 그 소프트웨어보다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학습해서 행동하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부침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장비 쪽은 또 땅 따먹기 하듯이 초록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반도체 장비는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고 네. 이거는 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린 지가 오래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원익 IP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때 그 비유도 다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는 무슨 장비가 있느니 TSMC의 자리는 있느냐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확보할 땅은 있는지 뭐 전력은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계속 강하죠. GE, 버노바, 캐터필러,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다음에 ASML 같은 ADR로 상장된 것까지 포함해서 신 매그니피센트 7을 구성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도 똑같이 나타났죠. 9 매그니피센트 7은 시뻘겠고 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제가 찝었던 종목들 그 부분만 다 초록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인공이 옮겨가서 주인공이 바뀐 것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어떤 영광이라던가 그런 주인공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걸 쥐고 있으신 분들은 이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팬클럽을 하던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 건설기계 업종에서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장비가 쌓이던 구간이 끝나고요. 이제 주가가 반응할 차례라는 분석인데요. 특히나 중장비의 황제, 대표주인 캐터필러와 디어에도 함께 반등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월가 시그널 키워드, 캐터필러네요. 네.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캐터필러랑 GE 버노바 이런 네. 것들은 지금 그 질문 자체가 바뀌었다고 몇 번 얘기 드렸죠. 네. 아까 전에 지금 브리핑에 나오던데 이제 ARM까지 자체 칩을 만든다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젠슨왕이 나와서 뭐 블랙엘이든 뭐 루빈이든 차세대 칩의 스펙을 얘기해도 그게 포커싱이 아닌 거죠, 이미. 그 스펙이 포커싱이 아니고 그 엔비디아의 스펙 그 좋은 칩은 좋아. 근데 너네 그 자리가 있냐 이겁니다. TSMC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회가 왔습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기회가 왔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회가 생겼으니까 좋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엔비디아 슈퍼칩의 스펙보다는 너 자리가 있니? 전력은 확보됐니? 민원은 해결됐어? 여기로 질문이 이미 옮겨갔다고 말씀드렸고 그 질문의 답에 해당되는 캐터필러나 GE 버노바는 정말 승승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이란 침공, 미국의 이란 침공이라는 소식을 듣지 않으면 GE 버노바나 캐터필러의 차트에서는 저건 그냥 기술적 반락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지. 저기에 무슨 유가 급등의 영향이라던가 트럼프의 돌발 발언에 따른 급등락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트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쪽에 더 연관이 되어서 강하게 갔었던 거고 기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디어까지 움직이는 상황인데 지금 이 트랙터 재고나 콤바인 재고나 굴착기 재고가 모자르다. 이런 부분이 디어, 트림블, 인더스트리얼 이런 종목까지 영향을 미친 거고 캐터필러는 거기다 더해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확보했는데 거기서 이제 민원은 해결돼서 데이터 센터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 이 전력 기기까지 지금 캐터필러는 다루면서 네. GE 버노바랑 캐터필러가 결국 전력 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3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계속 이 라인들이 엄청나게 센 거죠. 전력에 대한 확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전력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데 미국은 전력의 무제한 공급에서 이 핀트가 어긋났기 때문에 중국의 인공지능 시대에서 뒤질 수가 있다는 위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시드림의 위협이나 이런 걸로 표면적으로 나타났는데 뒷 배경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계 재고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캐터필러는 모멘텀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트랙터 재고도, 콤바인 재고도, 굴착기 재고도 다 지금 역사적 평균 대비 굉장히 모자른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랙터 재고가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방금 보여주신 그림은 기계 산업의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걸 또 멋지게 만들어 오셨네요. 네,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이 재고 감소를 강조하셨는데
100에서 299 마력이죠. 홀스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300마리의 말이 끄는 마력이라는 거, 마의 힘.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 있는 그 단계의 트랙터 재고가 역사적 평균 대비 30% 하락한 지금 상태고요. 2024년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지금 타이트하다는 상황이죠. 부분이죠. 그다음에 콤바인도 재고가 최근에 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역사적 평균 대비 여전히 32% 하락한 지금 상황이고요. 경매 가격도 3%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굴착기 재고도 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 2월 달 들어서야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력 그 기계 업체들이 네. 기계들 있죠. 기계 아이템들이 전부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굉장히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 뭐가 좋습니까? 판매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진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다 캐터필러는 아까 전에 인공지능 데이터 씬에 대한 이 주인공의 이 흐름까지 들어오면서 강력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기계 산업에 대한 주식시장 긍정 전망으로 오펜하이머에서 주요 수혜가 예상되는 주요 종목으로 디어, 인더스트리얼, 캐터필러, 트림블 이런 네. 종목들을 꼽았습니다. 네, 기계 재고가 빠르게 줄면서 가격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간밤의 섹터에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눈송이 분석과 주가 흐름 차트까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죠. 네, 캐터필러는 저렇게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갖다 주면서도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러네요. 이건 정말 환상적인 종목이죠. 여러분들 시세 차익이든 배당이든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만족하지 않나요? 특히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을 많이 주는 게 좋겠죠. 배당을 아무리 많이 줘봐야 8%, 9% 많이 주는 건데 1년의 시세 차익을 캐터필러처럼 200%, 300% 내준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재무제표도 완벽하고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도 완벽하고요. 과거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이 지금 그 가치 점수도 낮습니다. 낮은 거는 높게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자, 캐터필러 최근에 조정을 마치고 지금 다시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역시 51선에 닿으니까 상승을 다시 시작하는 그림인데 지금 1년 내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51선에만 오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옵니다. 51선과에 또 지금 붙는 장면을 목격하고 계시죠. 이격이 벌어지면 팔았다가 51선과 이격이 좁혀지면 샀다가 이런 전략도 결국 맞았습니다. 뭐 지나고 나서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전형적인 반복의 패턴을 가지면서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뭐 매매하기도 쉽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800달러를 노려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자, 실적도 꾸준하죠. 지금 17개 분기 중에 10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뭐 지금 17개 분기 중에 17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많이 봐서 그런데 17개 분기 중에 10개 분기 이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네. 2025년도 들어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5년도 4분기 실적도 17.84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이었는데 19.13 빌리언 달러로 7.28% 매출 상회했고요. EPS도 4.70 예상이었는데 5.16으로 9.79% 상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9일 날 네. 실적 발표가 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달 또 실적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가량 남았네요. 뭐 컨센서스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거의 지금 도달된 상태인데 738.76달러로 지금 예상 평균가가 나와 있는데 5.28%만 넘으면 이제 도달이 됩니다. 네. 18개 의견 중에 11개의 바이와 6홀드. 원셀이 의견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매수 의견이 많기 때문에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기계 섹터에서의 뚜렷한 재고 감소 흐름을 짚어봤고요. 이 캐터필러를 비롯한 장비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의 좀 우호적인 구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시그널을 받을지 궁금해지는데 역시나 뭐 건설 기계 섹터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건설 기계인데 이제 합병을 해서 네. HD 건설 뭘로 되었죠? 좀 최근에 생겨가지고 저도 계속 HD 헷갈립니다. 현대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인가요? 현대기계인가요? 맞나요? HD 건설기계요. 현설기계인가요? 현대건설기계인가요? 건설기계요. 아, 네. HD 건설기계로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게 합쳐져가지고 잠시 헷갈리는데 헷갈리셨죠? 네. 너무 헷갈려요. 이게 현대건설기계랑 두 개가 합쳤어요. 아, 합쳐서 그렇군요. HD 건설기계로 돼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네. 봉이 몇 개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신생 종목이 아니고요. 합쳐가지고 새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규 상장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저 종목이 신규 상장처럼 됐는데 어쨌든 생기고 나서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예전에 HD 현대중공업을 보는 것 같아요. HD 현대중공업도 합병이 된 네. 다음에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어쨌든 간에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있는 게 수급이 깨끗해요. 그리고 도화지도 깨끗합니다. 차트가 도화지가 깨끗해가지고 그려지는 부분에 무슨 저기가 없어요. 예전에 무슨 저점이라던가 전고점이라던가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저런 네. 것들이. 그래서 지금 캐터필러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네. HD 건설기계. 왜냐면 HD 현대건설기계가 너무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근데 HD 건설기계 이름에 사실 안 붙더라고요. 저는 사실. 네, 이제부터 지금- 붙이면 되죠. 네. 별로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자, 결국 포인트는 재고입니다. 재고가 주면 가격이 버티고 가격이 버티면 실적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합병을 통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HD 건설기계 같은 종목으로의 굿 시그널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로봇 관련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이제 로봇 시장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 양산 그리고 부품 수혜를 볼 단계로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엔비디아의 맞손으로 준비를 해주셨군요. 네, 이제 원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조금 바보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바보 같은 반도체요. 바보 같은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예전에 네. 폰들을 피처폰이라고 했잖아요. 네. 멍청이 폰이라고. 하지만 그게 멍청이 폰은 아니었지만 왜 그렇게 불렀나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성능이 너무 뛰어나니까 옛날에 쓰던 저기 노키아가 그때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핀란드에. 네. 그걸 이제 피처폰이라고 부른 거죠. 예전 거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반도체에서도 뭐 그렇게 바보 반도체라고 하긴 그렇고 뭐라고 부르나요? 예전 반도체라고 해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도 똑같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듯이요. 넷플릭스 같은 건 신규 미디어라고 하고 옛날 방송사 같은 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 네. 그 멋있게 말하는 거지 뭐 사실 한물간 그거죠. 시청률도 안 나오고 요즘에. 그런 건데 이 반도체 씬에서는 한물간 반도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주로 전장용을 납품하거든요. 네. 자동차 전장용, 자동차 전기장치용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던가 뭐 르네사스, 일본의 르네사스, 네. 독일의 인피니언 이런 것들은 면면이나 인지도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면은 뭐 퀄컴 이런 회사보다는 잘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게 왜 바보 반도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엔비디아라던가 퀄컴이라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뛰어들지 않는 시장인 거예요. 네. 르네사스라던가 인피니언이라던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씬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왜 안 뛰어드느냐? 얘네는 상대적으로 공정이 조금 더 9세대 공정입니다. 뭐 TSMC에서 하는 공정이 막 그 엔비디아가 애플이 맡긴 공정이 2나노, 1나노잖아요. 이런 것들은 10나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미세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반도체가 지금 자동차에서도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죠. 네. 나중에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열릴 테니까요. 자율주행이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도 점점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면 아시잖아요. 요즘에 자동차 많이 똑똑해진 거. 그렇죠. 옛날이야 뭐 에어컨이나 켜고 라디오나 켜고 그 정도 CD 플레이 듣고 이거였는데 지금 자동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로봇까지 접목이 된 거죠. 텍사스 네. 인스트루먼트가. 그러니까 뭐죠? 레거시 반도체의 대명사가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씬으로 진출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반도체 씬.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넘는 시장으로 옮겨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번에 GTC 2026에서 공개가 된 거예요, 이게.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엔비디아가 협력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어디에 적용했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아까 서두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에 누가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겠는데 네. 다음에 전쟁에는 이제 드론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물론 같네요. 전쟁을 제가 바라진 않아요. 전쟁이 네네. 일어나면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건담이 싸우는 것을 만화에서만 봤는데 진짜 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무슨 현재는 말씀인지 아틀라스 로봇이나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그걸 제어를 만약 푸는 순간 정말 터미네이터 그 시대가 올 수도 있는 네. 겁니다. 여기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뭐를 했느냐? 이 MM 웨이브 레이더 요게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MM 웨이브 로봇 레이더란 게 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홀로스캔 센서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엔비디아가 제슨 토르라고 우리가 지금 뭐 블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첨단 칩에서 나오는 그 모델이고 로봇에 관련된 모델은 제슨 토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슨 토르랑 이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MM웨이브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레이더 통합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홀로스캔 센서 브릿지 요거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요 그 결과물은 뭐냐? 저기 나오죠. 저지연 데이터 전송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AI 컴퓨팅을 통해 갖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훨씬 네. 더 진화된 흐름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이 되면서 네. 좀 더 최첨단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 파트너가 됐다는 이 지금 의미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레거시 반도체에서 이 최첨단 시장으로 넘어왔다는데 좀 의미가 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관련해서는 좀 어떤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좋을까요? 눈송이 분석 한번 네, 볼까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캐터필러 같은 종목입니다. 이 성장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많이 갖다 주는데도 네, 배당까지 많이 주는 정말 완벽한 종목이죠. 거의 원 모양에 가깝네요. 그렇죠. 원모에 네. 가깝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거죠. 성장형 배당주죠. 사실 성장과 배당이 공존하기 힘든데 네. 이런 종목은 성장과 배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금 200달러, 230달러를 찍고 쭉 내려와서 200달러가 살짝 깨졌는데 지금 200달러를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선의 지지와 5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라색 21선도 있긴 합니다만 네. 51선과 201선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7개 분기 중에 13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2025년도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뭐 큰 건 그랬군요. 아닌데 네. 매출액이 4.44 빌리언 달러였는데 4.42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요. 소폭 하회군요. 예, 소폭 하회고 EPS 1.30 달러 예상이었는데 1.27로 네. 마이너스 2.31% 살짝 예상치 하회를 했습니다. 네. 요것도 4월 23일 날 캐터필러랑 비슷한 시점에 2026년도 1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222.63달러의 목표 주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로부터 14.39% 정도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것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를 보시면은 테슬라는 셀이 굉장히 많죠. 그것만큼은 아닌데 캐터필러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셀 의견이 있는 종목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4개의 그 셀 의견이 지금 나와 있고요. 11 바이에 10 폴드로 나와서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로봇이 실제 공장 그리고 일상 공간에 투입되는 속도는 빨라질수록 또 전력 반도체, 패키징 쪽 수혜도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을 어떤 걸로 골라오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 그 로봇 관련 네, 해서 제가 꼽아왔죠. 네, 해성 DS 오늘 네. 준비해 주셨네요. 로봇 관련이 아니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기본적인 아까 얘기거든요. 네네. 자동차 전장용 레거시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자동차 전장용 레거시 반도체의 기판을 제공해주는 아. 업체가 바로 해성 DS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해성 DS의 그 활약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독일의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를 저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기판 담당하는 업체는 해성 DS입니다. 아. 정말 뭐 해성같이 단어는 똑같지 않지만 발음이 비슷해서 말하는 네. 건데 해성같이 자동차 기판 시장, 반도체 기판 시장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 회사가 해성 DS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도 똑똑해지지만 자동차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같은 거를 이 미래에는 정말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똑똑해지고 로봇이 똑똑해지는 시장에서 해성 DS의 기판도 결국 그 고부가 가치 기판으로 바뀌겠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해성 DS 똑같습니다. 다.
저부가가치 기판에서 고부가가치 기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 기판 만드는 회사들은 네. R&D에 투자를 별로 안 하고요. 마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부가가치 기판으로 변신한 업체들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래서 해성 DS는 전장용 반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고부가치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해성 DS가 반도체 칩을 실어 나르는 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출발한 시그널을 통해서 해성 DS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밤사이 유가가 이럴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지금은 또 한 가지 호재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증시 좀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아침이네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그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있는 하나 필리조선에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인수했는데 해당 관련해서 최근에 이란 전쟁 때문에 세계 각국이 다 에너지 독립, 에너지 확보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 CBS의 60미니츠에서 그 하나필리조선소와 서울에 있는 이제 하나오션과의 관계를 갖다가 분석하고 특별히 미국 조선업이 왜 후퇴했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은 어떤 점에서 경쟁이 있는지를 갖다 심층 분석한 방송을 했습니다. 네,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자세한 이야기를 보지 않더라도 헤드만 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네요. 같은 한화인데 필리조선소에서는 연에 한 척을 생산을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는 주에 한 척을 생산한다. 뭐 이렇게까지 미국이 에너지 쪽에서 취약해진 이유가 뭔가요? 예. 그 미국은 LNG 매장량이 뭐 세계 최대의 LNG 부국이라서 카타르 못지않게 엄청난 LNG를 갖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칠 예고한 것 중 하나가 알래스카 엄청난 LNG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왔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을 갖다 압박하면서 야 끌어서 그 LNG를 너네가 사가면 좋잖아. 이게 참 대단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뉴스를 많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면 LNG가 많은데 그 LNG를 갖다가 해외로 날라야 되는데 해외로 나를 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근데 만들면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미국의 뭐 하나 필리조선소가 미국 최대의 조선소는 아니지만 최대의 조선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의 조선소 중에 한 곳인 하나 필리조선소가 1년에 한 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대표적 하나오체 거제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에 한 척을 갖다 건조하니까 그 60미니츠의 그 방송을 보면은 그 얘기를 갖다가 하나 임원이 발언을 하니까 듣고 있던 앵커가 너무 놀랍니다. 사실이냐. 그 정도로 사실은 미국의 하나 필조선수가 인수를 하고 다각도로 투자를 했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조선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취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LNG를 만들 배가 없으니까 LNG를 운반할 배가 없다 보니까 엄청난 LNG가 매장돼 있어도 그걸 해외 수출할 여력이 안 된다라는 참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우픈 현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이거를 운송할 만한 수단이 없다. 정말 좀 역설적인 미국인데 이렇게까지 미국의 조선업이 좀 쇠퇴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원래는 네.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미국이 승전국이었죠. 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라면 대서양을 낀 독일, 태평양을 낀 일본과의 엄청난 교전을 해야 되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이제 해군 강국으로서 항공모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항공모함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항공모함을 직접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더불어서 조선업도 쇠퇴했습니다. 쇠퇴하다 보니까 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그 6미니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하나 필리조선소가 갖고 있는 크레인이 어떤 크레인도 사용하고 있냐. 1942년 하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발발하고 있는 그 시기죠. 그때 사용했던 크레인을 하나 필리조선소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걸 보고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크레인이 엄청난 그 중후장대한 장비이긴 하지만 42년이면 환갑도 훨씬 지난 것입니다. 그런 장비를 지금도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 필리조선소가 새로 장비를 갖다가 교체하고 장비를 교체해야 될 어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수십 년간 해왔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 필리조선소는 1년에 한 척,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오체 거제조선소는 주에 한 척을 갖다 건조할 수 있는 엄청난 경쟁력 차이를 갖다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심지어 이 하나 필리조선소에서는 1940년대에 사용하던 크레인을 뭐 아직까지 사용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전 충격적인 대목이었는데 그럼 건조 비용은 좀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하네요. 뭐 양국이 비슷비슷한가요? 예, 건조 비용 같은 경우도 한 척을 건조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면 2.6억 달러. 뭐 우리나라도 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조선업에 그 끼치는 영업이익률은 높지는 않지만 한 척을 건조해서 생기는 어떤 그 캐시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 척을 건조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무려 10억 달러, 1조가 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60미니츠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조선업의 어떤 전문가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그 전문가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차라리 한국에서 배를 사와라. 왜 굳이 지금 다 망해간 미국에 있는 조선업을 갖다가 다시 되살리면서 여기서 안간힘을 쓰느냐라는 멘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조하면 2.6억 달러. 뭐 적진 않죠. 하지만 미국에서 건조하려면 무려 10억 달러, 1조가 넘으니까 이거는 과연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릴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어떤 의문점을 달게 하는 그 항목입니다. 아, 3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네요. 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 그 자동화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인데 예를 들면 하나에 있는 거제 조선소 같은 경우는 로봇이 쭉 깔려 있으면서 조선을 갖다가 건조하는데 일정 이상 이제 관여합니다. 로봇이 깔려 있으면 우리가 누차 알 수 있는 야간 수당도 안 줘도 되고 일요일날 일을 시켜도 되고 하지만 그 하나 필리조선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새로운 어떤 신규 인력 갖다가 훈련시키는 과정도 하나의 거제조선소는 한 번에 400명 훈련시킬 수 있는데 하나 필리조선소는 끽해봐 20명 훈련시키는데 그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 필리조선소에서 제대로 된 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고 근본적인 의문은 오늘의 주제인 미국이 LNG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LNG 갖다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력 차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네, 그만큼 미국에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우리 하나 측에는 이 당연히 반사수혜를 입을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의 주가 특별히 기대가 되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고요. 바로 두 번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느 언론사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두 번째 존버는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네. LG전자의 신용 등급은 유지했지만 신용 등급을 철회했다는 되게 이례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BBB 안정적 평가 후 신용 등급 철회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겠습니다. 우선 BBB로 마지막 신용 등급을 확정을 지은 거고요. 앞으로는 신용 등급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가요? 예.
그 3대 신용평가사는 피치, 무디스, S&P인데 그쵸. 이런 회사들에게 굴지의 기업들은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굴지의 기업들은 이제 나의 재무 상황, 내가 어떤 회사인지를 신용평가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은 해당 그 신용평가사들이 여러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해당 회사에 대해서 좀 전에 LG전자 BBB 되게 사실은 뭐 안 좋은 등급이죠. BBB를 매기거나 BBB 플러스를 매기거나 A를 매기거나 이렇게 그런 신용 등급을 매기는데 신용 등급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냐? 은행들이 대출해주거나 그다음에 해당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해당 채권에 대한 가치가 얼마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 우량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금리가 낮아도 되지만 우량하지 않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된 것이 3대 신용평가사가 해당 기업들에 의해서 신용 등급을 매기면서 발생합니다. 근데 피치가 LG전자의 BBB를 유지하긴 하지만 신용 등급을 갖다 더 이상 매기지 않겠다. 왜? LG전자가 요청해왔다. 우리한테 더 이상 신용 등급을 매기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라 하겠습니다. 네, 신용등급을 철회한 것 자체부터가 좀 시장에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예, 그 원래 신용 등급을 철회한다는 것이 사실 많지 않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 하나는 해당 회사에서 안 좋은 등급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전에 미리 왜냐하면 신용평가사들은 신용 등급을 매기려면 여러 가지 재무적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많이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평사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매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회사 입장에서 더 이상 신용 등급을 매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더 이상 자료 제출이 싫으니까 신용 등급을 철회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은 굳이 이 비용인데 이 비용을 갖다 우리가 왜 내야 되느냐? 이 비용을 내서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다 채권을 발행할 때, 뭐 국내 채권을 발행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 금리를 갖다 매게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해외에다, 국내에다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평사에다 굳이 돈을 줄 필요 없어. 이런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를 할지라도 사실은 내막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LG전자가 돈이 없나? 그 정도 돈이 없어? 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LG전자가 피치에다가 자기네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 그 정보를 갖다 주지 않겠다는 내막으로 보여지니까 그러면 더 시장에서는 불신의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이전에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사례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내려졌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요? 2020년에 KB카드가 똑같이 피치에다가 신용등급을 갖다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공식적으로 KB카드가 이제 피치에다가 우리는 너네들에게 받는 신용등급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피치가 KB카드에 대한 신용등급을 철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KB카드 해명은 무엇이냐면 정기적으로 기업 신용평가를 받는 거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냐. 왜 꼭 강요해야 되냐. 그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시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KB카드도 당시에 해외에서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했지만 지금 신용평가를 철회해도 해외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 이미 한번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 조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아끼고자 피치에 대한 신용평가를 안 받겠다라는 것이 KB카드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정기적으로 이 평가를 안 받았다는 자체가 KB카드에 대한 불신을 갖다 증폭시키고 KB카드는 KB금융그룹의 계열사 아닙니까? KB그룹에도 안 좋은 이미지를 안겼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LG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피치에 대한 신용평가를 갖다 철회하도록 LG전자가 먼저 요청했다는 것은 LG전자 내부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과거에 비슷한 사례도 좀 장기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을 더할 만한 이슈로 해석이 됐겠네요. 그러면 이제 LG전자에 대한 증권사 평가도 궁금한데요. 뭐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어떻게 봐주실까요? 예. 그 LG전자 이러한 그 LG전자에 대한 시장 평가를 보면 일단 LG전자가 상승했던 내막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LG전자도 로봇에 대한 많은 어떤 에너지와 그 시간을 썼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로봇은 미래 성장이 좋다. LG그룹이 사실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가 꺾인 이유는 2000년에 LG반도체랑 현대반도체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현대반도체로 하나로 이제 모으면서 그래서 그게 오늘의 SK하이닉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LG전자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당시 이제 구본무 회장이 정경련 회의에 불참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이 꺾였는데 하지만 로봇이 있긴 있으니까 뭐든지 주식시장 로봇이나 성장 동력이 있어야 이제 주가가 좋아집니다. 이 점을 증거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작년 4분기 매출이 역성장했습니다.
순이익이나 영업이 역성장한 일은 종종 있지만 매출이 역성장한 일은 이제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좀 정치가 좀 안 좋았고 역성장의 원인이 무엇이냐? 관세 리스크 때문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 점 사실 LG전자 안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신용등급을 우리한테 매기지 말아달라고 LG전자 요청했다는 것은 LG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부터 있었던 관세 리스크에다가 이제는 피치의 신용등급 철회 이슈까지 당분간 좀 LG전자의 주가 좀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 밤사이 전해진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또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면 투자하시는데 좀 팁이 될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죠. 예, 최근 특히 이제 3월 들어서 이 변동성이 심한 국내 증시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뚜렷한 특징은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거의 팔고 기관은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수급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거의 27조, 역대 최고치 수준을 사고 있죠. 반면에 외국인은 22조를 넘게 좀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외국인의 아마 월간 순매도 규모도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만약 이 상태가 지금의 이 중동발 사태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외국인의 이 순매도 규모가 역대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쪽은 엄청나게 사고 엄청나게 팔았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산 쪽은 뭘 사느냐? 또 엄청나게 판 쪽도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했지만 또 산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데일리 첫 번째 기사는 그 두 가지, 그중에서 탑 10을 중심으로 수익률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많이 산 종목은 전자, 닉스, 현대차, 1, 2, 3죠. 시총. 그다음에 방산에 현재 거의 요즘엔 대장주 같은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로템, 네이버, 한전, 카카오, K뱅크.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이고 방산주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한전, 카카오는 워낙에 우리가 좀 좋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도 한번 보시죠. 삼성생명, 셀트리온, APR, 현중, 두산에너, 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KTN, 삼성중공업, 조선주들이 좀 뛰죠. 방, 원, 전 이 네 개 주도 섹터의 대장주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고 삼성생명은 아무래도 이 지주사 관련된 이 3차 상법개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 매각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KTNG도 그렇고 SK텔레콤 들어있고 되게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여러 섹터에 걸쳐서 개인하고도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확실히 개인은
시가총액 1, 2, 3를 제외하고는 약간 개별주적인 뭐 대장주들 큰 시총 상위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약간 좀 개별적인 종목들 성격들이 좀 있다 보면 외국인은 주도 섹터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좀 대장주 격들을 샀다. SK텔레콤이 좀 약간 좀 눈에 띄죠. APR도 조금 특이하고요. 그런 식의 느낌이 좀 듭니다.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개인들은 상위 탑10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3.9%. 14% 가까이 되니까 수익률이 확실히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이 상위 탑10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2%. 훨씬 외국인들의 산 종목들의 수익률이 플러스는 아니긴 합니다만 손실이 훨씬 적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 개인과 외국인의 이 매수 성격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언뜻 지금까지 수익률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른바 저가 매수, 뭐 바이 더 딥 이거를 좀 많이 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이 손실이 마이너스 12%나 되고 특히 현대차는 무려 27%나 되죠. 기아도 23%나 되고 하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개인 투자들이 또 외국인에 비해서 손실이 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보면 전자, 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들 뭐 기아도 갖다 낄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종목들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 변동성장에서 장이 급반등할 때 수익률이 상승률이 또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정리가 좀 되고 뭐 오늘도 좀 뭐 조금 더 휴전 쪽으로 얘기가 좀 무게가 실리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종리가 되고 시장이 좀 이란 이슈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시장에서 뜰 거냐? 투자자들이 뭘 제일 먼저 사겠다라고 생각을 할까 했을 때 역시 이 시가총액 1, 2, 3 종목들이 가장 윗선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을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 세 종목들의 수익률이, 이 세 종목들의 반등폭이 가장 클 수 있다고 봤을 때 아직은 개인들이 이 총 상위 종목들에 투자했던 이 3월 달에 투자 이 방식이 전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두 가지의 비교를 해보면서 시사점은 조방원전이라고 하는 이 주도 섹터는 참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거고 뭐 수익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거고 삼성전자 반도체 종목들의 수익률도 좀 뭐 이 변동폭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확실한 미들맨이다. 미들 종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컨빅션은 확실하다. 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한 이런 어떤 특징을 보였던 반면에 이제 어떤 특징이 하나라면 이번 3월에 두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공격적인 개인들도 있지만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돌아서는 개인들도 이번 3월 달에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 MMF 얘기를 좀 나왔는데 MMF 표한부터 보실까요? MMF 설정액인데 작년 말 대비해서 이제 석 달 정도 된 거죠. 석 달 채 안 된 건 석 달새에 200조가 193조였던 게 247조로 거의 얼마입니까? 50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25%, 30% 가까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머니마켓 펀드라는 거는 뭐 CP, 그러니까 기업 어음이라든가 단기 국채, 뭐 CD, 양도성 예금도 이런데, 그러니까 단기간이죠. 되게 짧은 기간에 어떤 이자를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상품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다 나오기도 좀 편하고 물론 뭐 이자율이야 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약간 대기성 자금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물론 뭐 법인들이나 기관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개인들이 MMF 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했을 거냐 보자는 거죠.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유가가 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가 오늘 이런 얘기했다 내일은 또 뭐 죽이겠다 뭐 오늘은 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참 불안하죠. 사람들은 굉장히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멘탈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한 걸음 떨어져서 보자. 그리고 정리하고 MF로 자금 옮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이런 큰 변동성 장세에서 그 변동성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용하는 이런 공격적인 개인 투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일단 시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관망하면서 추이를 보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도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과거처럼 뭐 뇌동매매하고 뭐 여기서 간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러면 뭐 몰려가고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비단 MMF로만 가는 게 아니라 ETF 상품에서도 이런 MMF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ETF 상품에서도 조금 더 정교해지는 뭐 이런저런 인덱스 투자나 이런저런 테마 섹터에 투자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MMF에 투자, ETF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투자 상품들이 너무 많은데 좀 그동안에 좀 뭐 개별 종목에 이렇게 좀 한정된 투자들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종목을 그러니까 상품을 알면 알수록 투자하는 방식도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 특히 올해 3월에 이 변동성장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봅니다. 자, 세 번째. 2차 전지 얘기 좀 해보죠. 어제요. 2차 전지 주가가 전체 섹터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좀 몇몇 종목 보면 LNF가 플러스 11%, 에코프로 머티도 플러스 11%, 그다음에 대장주인 LG엔솔이 무려 10%, 굉장히 오랜만이죠. 삼성 SDI도 5% 넘게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제 아마 종목들 주가가 좀 나올 텐데요. 자, 왜 이렇게 어제 2차 전지가 좋았을까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ESS에 대한 수요 확대, 그다음에 글로벌 탈중국 이 공급망 재편 기대. 뭐 새로운 얘기들은 없죠. 그러니까 오를 때가 좀 된 겁니다. 그동안 2차 전지가 조금 뭐 부진했던 측면도 물론 있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2차 전지도 상당히 좋았는데 어제 마침 한국기업평가라고 있죠. 여기에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세미나를 열었는데 세미나에서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 어제 같은 기대감도 있지만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근데 업황은 조금씩 하여간 회복되고 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2025년 작년 들어서 성장세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일단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근데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거죠. 가장 큰 시장, 우리한테 가장 큰 시장 북미 시장에서는 1% 증가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좀 시원찮은 거고, 반면에 유럽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제 한기평의 이제 이 문제 진단의 가장 큰 핵심은 과잉 공급, 그러니까 현재 캐파가 과잉 캐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수출선 다변화죠. 역시 대표적인 게 ESS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어쨌든 매출 다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프레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쨌든 이런 어떤 업황 회복이 좀씩 되고 있다. 이런 불과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삼성 SDI, LNF,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대규모 수주 계약, 특히 ESS 쪽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태양광 수익 환원 햇빛 소득마을 2,500개 이상 조성한다. 햇빛 소득마을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마을에서 10인 이상, 동네 주민들 10인 이상이 조합을,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태양광 시설을 동네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기들이 쓰고 남는 거는 이제 한전 같은 데다 파는 거죠. 정부에다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현재 이제 우리 굉장히 부족한 에너지 이 자원 이 부분에 있어 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정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2030년까지 올해 500개, 2030년까지 2,500개, 그러니까 매년 500개씩 만들겠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중동 사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에너지 이 문제가 중동의 의존도가 높은지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펼쳐야죠. 그러려면은 첫 번째는 원전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에너지의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역시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재명 정부도 태양광하고 이 풍력까지 해서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를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년 10기가와트 이상을 추가로 태양광하고 풍력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매년 3, 4기가와트 정도 하던 걸 10기가와트 이상 한다고 그러면은 서너 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 밸류체인에는 굉장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번 정부 내내
계속 뭔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시장입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달러 자산과 미국 증시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흐름의 핵심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이슈 따라가기가 벅찬 수준인데 최근 몇 년간 국내 이슈까지 좀 포함을 해서요. 굵직굵직한 것들을 보면 24년에 국내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도 있었고요. AI 버블 논란에 최근 이란 공습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화 대비해서 S&P 500 수익률은 그래도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달러 자산 중심의 전략이 아직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아직도가 아니고 네. 이제까지도 중요했었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더 확신하고 중요해질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전쟁 직후 28일부터 2월 28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주식형이 있는데 주식형이 마이너스 2.7%인가 하락했거든요. 네. 그런데 달러로 환산을 하면 플러스 0.5%입니다. 그러니까 작긴 하지만 이 변동성이 심한 기간에 결국 이번 전쟁 이 소용돌이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작년만 해도 한국도 코스피가 많이 떴었고 네. 해외 탈달러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결국은 딱 하나 분명한 거는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자산은 달러다. 금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춤을 추고 있고 하락하고 네. 있고 결국은 US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자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국제 정세가 네. 각자 도생. 작년에 미국에서 NSS 보고서 발표하고 1월 달에 NDS 보고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 힘의 우위로 확실하게 서방부 지배권을 가져갈 거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네. 이렇게 접어들 텐데 그때 그럼 가장 안전한 버틸 수 있는 자산이 뭐냐? 결국 주식이건 채권이건 그건 나중 얘기고 네. 결국은 US 달러 표시 자산이다. 이거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달러 자산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그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던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금 시장의 다이나믹스를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이거 중요한 문제고 흥미로운 얘기니까 한번 길게라도 말씀을 드리죠. 네네. 자료 한번 꼭 자료도 같이 띄워주시면 보시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주황색 그래프가 금가격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네. 군청색 그래프가 이제 실질 금리의 추이인데 네. 원래는 실질 한 2021년까지만 해도요. 실질 금리하고 금 가격은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였어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의 매력은 떨어진다고 보는 거니까. 네. 그런데 21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길게 보죠. 200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미국이 사상 최초로 신용등급 강등 문제 때문에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원수당 800불이었던 게 한 2,000불 가까이 쑥 상승을 해요. 한 2, 3년 동안. 그때까지만 해도 안전자산의 성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건.
그 이후에도 뭐 한 몇 년 쭉 쉬면서 안전자산 성격 때문에 에 따라서 이제 실질금리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위기,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아주 큰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일기 때부터 중국을 견제하자고 해서 세게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은 그 다른 뭐 꼭 대통령 한 사람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데 네. 2007, 8년도 오바마 정부 때부터 피벗 투 아시아라고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전략적인 포커스를 아시아로 돌려 중국 견제 그때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패권의 어떤 대항을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지금 이란 전쟁도 있지만 이 무력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충돌하지 않는 패권 전쟁은 결국은 쩐의 전쟁이고 통화 차원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 2013년도 11월 달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을 때가 1.8조 달러였어요. 2위였습니다. 1.3조 달러. 네. 1.8조 갖고 있는 이제 일본 내 이어서 2위였는데 참고로 지난 1월 현재 중국이 미국채 갖고 있던 게 0.7조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나요. 네. 그러면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를 다 던지면서 이제 미국에 대항하거나 또는 뭐 이를테면 뒤통수를 치거나 뭐 했겠죠. 그때 어떤 자산으로 이걸 다시 스위치를 했을까? 이게 금이었단 말이죠. 네. 이렇기 때문에 고한 2020년 초반 뭐 그때만 해도 안전자산 성격이라기보다는 저도 뭐 금을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투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쭉 봐왔는데 네. 그때부터는 이제 일종의 어떤 투자 대상 자산, 뭐 금융상품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 뭐 저기 전쟁 소용돌이에서도 금은 오히려 빠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성격을 좀 봐야 되고 아주 재미있는 게 그래서 이제 2022년 11월부터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면서 금 네. 매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그러네요.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한 3분의 2는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2024년도 5월 달에 한 2년 있다가 금 매입을 중단을 해요. 네. 그때 왜냐니까 그때 당시에 온수당 2,800불 한 3,000불 됐었거든요. 이거는 BEP가 너무 좀 비싸다. 이래갖고 그 중단을 하면서 급기야 작년 5월 달에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회자가 안 되고 넘어갔어요. 네. 중국에서 민간 금 매입을 단속을 시킵니다. 아. 신용대출 막 억제하고 하면서 이게 명분은 글로벌 우리나라 중국의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민간 부분에서 이런 투자도 하고 이런 데 자금을 쏟아야지 금 같은 걸 왜 매입하니 이래갖고 막는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막 금 열풍이 있었고 네네. 그 원수당 4,500불 넘어서 막 5,000불, 7,000불 얘기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 금 가격을 이제는. 네. 그런 생각을 좀 길지만 말씀을 네. 너무 유익한 얘기였습니다. 금과 관련한 이야기 좀 그래프를 통해서 흐름을 살펴보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한편 지금 시장을 흔드는 가장 커다란 변수는 역시나 뭐 지정학 리스크잖아요. 중동을 둘러싼 변수인데 과거 패턴을 한번 보면 이렇게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을 해도 시장이 단기 충격 후에 뭐 회복하는 패턴을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 상황 역시 좀 그런 흐름을 따를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따를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 전쟁 초기부터 길게 안 갈 거라는 얘기를 네. 욕 많이 먹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하고 왔고요. 그러셨군요. 근데 오늘 새벽에 오다 보니까 네. 미국 그 장 막판에 이스라엘발 통신이 또 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 주말이 계속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 전쟁의 어떤 강도, 뭐 충격의 강도는 피크아웃 했던 시기가 지지난주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요새 이 전쟁과 관련한 얘기가 워낙 워낙 많죠. 그렇죠. 뭐 사실 가짜 뉴스도 많고 굉장히 뭐 소설도 많이 막 하고 하는데 핵심을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전쟁에 정말 주도권을 갖고 있는 네.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는 걸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죠. 이 전쟁을 정말 가져온 트럼프가 이 전쟁 시작할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이 전쟁 길게 안 갈 거다. 4, 5주 내에 4에서 끝날 6주 걸릴 거다. 네. 그러면 28일부터 2월 2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거의 이제 꽉꽉 채워서 한 달째거든요. 맞습니다.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트럼프 말을 이렇게 미루어 보면 4월 중순 정도 전에 뭔가 분명히 봉합되는 수순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네. 또는 뭐 며칠 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 소용돌이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걸 정말 이거
정말 어렵다도 있지만 네. 조금 길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정 리스크도 단기 충격 후 회복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셔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견조하게 다시 막 오버슈팅하고 하는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네네. 고용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지역 연연에서 발표하는 뭐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쿨링 다운, 아직까지는 쿨다운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섣부른 표현이긴 한데 스태그플레이션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이 전쟁과 관련 상관없이 네. 따로 좀 심도 있게 분석을 네. 좀 해보고 의사결정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은 늘 어려운 것이죠.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있는 부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유가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최근 WTI 선물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유가 변동성은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증시에는 좀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오늘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장 막판에 네. 그 소식이 딱 뜨면서 지금은 언제 얼마로 될지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80불 초반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전쟁 이슈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뭐 저점이 58불, 60불 초, 60불 초중반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가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물가 지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물가 흐름을 한번 보면 헤드라인은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서비스 물가 여전히 좀 끈적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연준이 안심하기에는 아직 좀 부담이 있는 이런 상황일까요? 그럼요. 제가 작년부터 이런 인터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년 리스크가 뭐냐 네. 제가 보고 있는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빼고 첫 번째가 물가 문제일 것 같다. 이 관세가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공급망 시차를 딱 따져보니까 네. 짧게는 한 9개월에서 길게는 1.6년에 걸쳐서 이 관세가 쭉 소비자 매대까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9월 1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럼 올해 상반기 언젠가부터는 이 물가가 한번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터져버려가지고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이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게 이 관세에 따른 물가 문제도 아직 잠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가 또 상승해버려가지고 네. 이제 이런 게 가중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유가가 월가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35불 또는 138불 정도가 짧게 6개월에서 한 9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물가가 심각해질 거다라는 전망들을 해요. 이게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월가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을 네. 드리고자 하는데 그거는 제외하고라도 이 관세 문제가 아직 잠잠한 상태 아닙니다. 네, 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저는 관세 문제가 참 희한하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네. 역시 원론에 따라서 이 지금 그래프 보시면 제가 네. 늘 보는 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실시간 물가 지표가 있어요. 네. 제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네. 3년 내내 이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선행력이 굉장히 높고 설명력이 굉장히 높아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주신 게 보여- 기억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커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 작년 12월 달에 트루플레이션이 보는 미국의 1년 CPI입니다. 단위는 정확한 수치는 다 틀립니다. 산식이 틀리니까. 네. 2.34%까지 갔다가 올해 들면서 급전직하 하더니 최근에 3월 초 전쟁 반영에서 올라갔더니 며칠 전에 한 지난주인가 웬일인지 떨어지더니 그러네요. 다시 슈팅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보는 임계점은 작년 한 12월 정도 수준. 네. 한 2.4, 2.3 정도까지 가거나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린다. 이러면 이제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이 물가가 한번 올해 뭔가 좀 언젠가 한번 시장을 살짝 흔들리는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될지도 당연히 금리 궁금해지네요. 내리지 말아야죠. 이런 상황인데 금리를 내린다고요? 분명히 네. 그렇게 의사결정할 거고요. 뭐 확대해서 캐비넛이 올 때 뭐 얼마나 시장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까? 네. 캐비넛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분 제롬 파월이라고 하더라도 이 FOMC라고 하는 곳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곳인데 네. 그 몇몇의 한 분들을 보면요. 뭐 닐 카시카리 우리가 이렇게 님자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네. 되게 동네 옆에 아저씨처럼 보이시겠지만 한 분 한 분들이 노벨 경제학
네, 쌍급들의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고 경제학자들인데 이런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시킨다는 결정을 할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잘해야 올해 한 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했고 그때는 이 물가 문제를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이 지금은 조금씩 슬로우 다운하고 있긴 해요. 근데 여전히 연간 성장률로 2% 이상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 1.5% 성장했는데 미국이 2%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수치가 2%니까 별게 아니시겠지만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2%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잘해야 한 번 이상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 인하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저도 생각이 기울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사모신용 리스크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2025년 이후에 이 사모신용 리스크가 좀 연달아 불거지는 모습이고 간밤에도 관련해서 금융섹터 내에서 좀 관련주들이 약세가 두드러지기도 아폴로 했었거든요. 매니지먼트에서도 소식 나왔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도 비교를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고 봐야 할까요?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평론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좋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 일단 그 사모대출 부실대출입니다. 사모펀드 부실대출. 그러니까 네. 누가 좋아하는 표현이겠어요, 이게. 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네. 제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모대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분명히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십시오.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비교할 표현을 좀 죄송하지만 건덕지가 안 됩니다, 이건. 2008년도 당시에는요, 네. 서브프라임 뭐 그런 설명드리긴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그때 당시에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던 기초 자산의 규모가 한 1.5조 달러 됐거든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망가졌던 게. 근데 문제는 이게 터져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용 보강을 하고 트렌치별로 묶어가지고 파생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엮어서 레버리지가 그때 리먼 브러더스나 주요 IB들이 30배까지 팽창을 했었어요. 네. 30배면 퍼센티지로 3,000%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갖고 오긴 했지만 자료에서 보통 그때 총 엑스포저가 7조라고 제가 7조라고 써갖고 왔는데 네. 제가 그때 외국계에서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난리가 났을 때 아주 잘 바쁘셨군요. 알아요. 네. 체감적으로 7조가 아니었습니다. 몇십조 달러였어요. 그러면서 미국 은행 위기가 번지면서 이 시스템 위기로 번졌던 건데 반면에 지금 사모신용은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부실대출, 뭐 사기대출도 있을 것이고 네. 대출 받았던 친구들이 뭐 손 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최근 5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이 글로벌 사모신용 규모가 회사마다 틀리지만 자료마다 틀린데 적게는 1.8조, 크게는 2.8조 달러 봐요. 제가 볼 때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총 엑스포저가 2조 달러라는 얘기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막 CDO, CL로 엮어가지고 레버리지가 몇천 프로 갔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 사모대출은 단층 레버리지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 투자가들한테 받아서 그냥 대출해주는 이게 쉽게 표현해서 다 터지더라도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잉여 유동성이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 1조 달러가 안 됐었어요. 시스템 위기까지 번질 일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중요성 여전하고 중동 리스크와 사모신용 시장의 리스크까지 대표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안한 국제 정세와 유가 계속 확인하시느라 머릿속이 바쁘실 텐데요. 저희가 보낸 시그널 오늘 잘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